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철홍 교수입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도형이 대칭인 경우나 반복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내용을 계속해서 표시하다 보면 도면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도면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도형이 대칭인 경우나 반복적인 경우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와 생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강판으로 강관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도면으로 그리는 전개도나 강판 표면에 무늬를 넣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도형의 생략 정도를 확실히 알게 되고 도시 방법에 대해서도 훨씬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기제도 교재의 61페이지 도형의 생략, 65페이지 특별한 도형의 도시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윈치의 전체 조립도를 보고 부품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대칭인 부품의 도면을 그리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과 제도구역 여백이 없어 도면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치를 올려놓을 강 구조물을 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 구조물 길이가 긴 빔에 일정 간격의 볼트 구멍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도면 여백을 적게 차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들 도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심플하게 그릴 수 있는 제도 방법은 없나요? 도형의 생략과 도시 방법.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형의 생략이라는 것은 서로 대칭되는 것을 한쪽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수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면과 우측면은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걸 전체를 표현해줘도 좋지만은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또 도면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에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대칭도의 생략이라는 것은 기준이 중심선입니다. 이 1.3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짧은 실선 2개씩을 그어줘서 대칭 도형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중심선을 약간 2에서 3mm 정도 초과해서 그려줌으로써 이건 대칭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칭 도형을 생략함으로써 지면의 여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도면을 복잡하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스프로켓 휠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목표가 있습니다. 이 요목표에는 스프로켓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죠. 이수는 16회, 피치원 지름은 97.65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상세도가 나와 있네요. 자, 이 상세도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와 같이 스프로켓이 체인과 접촉하는 면이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정면도와 우측면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측면도는 1.3선을 수직으로 긋고 위아래에 짧은 선 2개를 그어줌으로써 대칭 생략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모양의 경우에는 대칭 생략조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타이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재와 이쪽 부재를 서로 연결해주는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볼트들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면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바와 아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볼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중심선과 피치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주는 것을 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심선과 피치선이 만나는 교차점에다가 그 기호라든지 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장공으로서 표현을 해줬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열십자로서만 표현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그렸을 경우에 또 잘못 해독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형상을 그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가공하는 것입니다. 이 구멍을 그려준 다음에 중심선과 피치선을 그려줌으로써 서로 간에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B의 경우에는 M12에 12개짜리를 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대시를 그려서 표현해 주게 되어 있지만 현재의 기준은 12 곱하기 한 칸 띄우고 M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격이라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관련된 규격에 대해서는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과 피치선으로서 표현해 준 격이 되는 것이죠. C는 똑같이 실제의 형상을 가지고 피치를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는 중심선과 피치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으로서 표현을 해줌으로써 도면에 대한 해독에 오해가 없게 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면이 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전체 숫자를 42개라는 것을 대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42 곱하기 한 칸 띄우고 파이 7mm 짜리의 구멍이 42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똑같이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이 되어 있죠. 이렇게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축입니다. 사실 이 축의 길이는 보통 10m입니다. 10m를 축적해서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한쪽은 구동장치가 있고 하나는 피구동장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백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슨 생략한 그러한 기호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중실축이든 중공축이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본 사진처럼 이와 같이 중간에 플랜지로 되어 있고 좌우가 5m나 10m 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도면을 생략할 수가 있죠. 그 생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단선입니다. 파단선이 아니면 또는 이 단면의 모양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면 이게 중공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단선이나 단면의 모양을 그려줘서 중간에 생략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방법은 축이나 봉이나 관이나 형광이나 이러한 것들 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생략한 각각의 사례들입니다. 이건 중실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 단면이죠. 그때 단면 모양을 이와 같이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B는 관입니다. 관인데 이건 해칭을 했지만 가운데가 빈 중공축이기 때문에 약간 해칭을 했지만 중간에 구멍을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입니다. 관은 그냥 파단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테이퍼, 즉 이쪽의 직경과 이쪽이 서로 다른 경사진 그러한 축이 됩니다. 그 축에 대해서 단면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중공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비었다고 해서 이 형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테이퍼 관에 대해서 파단선을 그려줌으로써 중간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면을 그릴 때 모두가 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재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목재는 약간 그 형상이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톱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잘랐다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인장파단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생략하는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특별하게 도시하는 방법들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실까요? 이 전개도라는 것은 이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철판에 어떠한 형상으로 그려줘서 이것을 말 것이냐,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품을 펼쳐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파이프에 경사진 면이 있어서 아주 특수하게 들어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외형선의 선의 굵기는 약 한 0.5mm 정도이지만 이와 같이 이 경사진 면에 대한 철판을 그릴 때에는 0.18mm의 선의 굵기로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전개도를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끝과 끝이 만날 때 끝 단면을 90도로 잘라줄 것인지 아니면 경사지게 잘라줄 것인지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그릴 때 이 면을 정면도로 보고 그릴 때에는 이 뒷면에 있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숨은 선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숨은 선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면은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정면도로 해서 우측면도, 좌측면도로 표현을 해서 전부 실선으로서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이 정면도와 측면도의 선들은 동일 선상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선도 그렇고 외형선도 그렇고 동일 선상에 그려주셔야만 됩니다. 이건 부분 투상도이지만
직경이 서로 다른 T자형 관입니다. 그런데 플랜지 타입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 플랜지에 대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도임을 표시를 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그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보조 투상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바로 대칭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이건 구멍이 2개입니다. 이것도 구멍이 2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음을 이 보조 투상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투상도를 그릴 때에는 이 중심 선을 연장을 해서 그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보조 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면도 하나만 가지고 이 제품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조 투상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도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그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가상선을 그려서 표현해 준 거죠. B 같은 경우에는 가는 2점 세선을 그려서 인접한 부분을 참고로 하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2점 세선이 그려진 부분이 바로 가공 전이고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가공 후, 즉 완제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D번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2번은 공구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것은 참고로서 표시해 주는 격이 되겠습니다. F는 반복되는 모양을 표시해 준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다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켓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라켓이 90도로 꺾였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직선으로 표현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형선이 있고 이와 같이 실선으로 표현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실선이 외형선과 직접 닿게 그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닿게 되면 그 면에 곡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형선과 실선이 떨어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곡선으로서 라운드가 젖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선을 붙여서 그릴 때, 떨어져서 그릴 때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잘못 표현했을 때에는 제품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쭉 원형을 형성하고 있지만 평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반쪽 단면도를 그려서 외형의 모양을 그려주고 한쪽은 이쪽이 평면이라는 것을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칭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중심선 양단에 가는 실선 2개를 그려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계제도를 하실 때 규격을 반드시 찾아보고 그것을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이 있으면 평키를 가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면에 대해서는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의 대칭도임을 나타내주는 각각의 기호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멍과 원통이 만났을 때 표현해주는 방법들입니다. 이와 같이 관에 이 관 구경이 1000mm 정도 되고 1000mm면은 1m입니다. 직경이 엄청나게 크죠. 여기에 45mm짜리 분기관을 설치해서 여기에 압력계를 달고 싶다. 그때 도면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모재에 비해서 분기되는 파이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때는 바로 직선으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메인관이 있고 여기에 분기를 시켜서 공기 밸브를 설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도면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관에 분기되는 관이 직경이 클 경우에는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대로 그대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 전과 후의 모양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가공 전에 사용하는 실선은 이와 같이 2점 쇠선을 그려서 가공 전의 상태를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가공 후에는 실선을 표현해서 완제품의 모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리는 형상이 되죠. 이건 완전히 고리 모양으로 되죠. 낚싯바늘 모양으로. 그러나 가공 전에는 2점 쇠선을 그려서 평평한 판입니다. 절곡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탭을 내서 볼트를 체결한 다음에 그 머리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수 가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치차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는 치차가 있고 PCD, 즉 피치 서클이죠. 그래서 이 축은 고속 회전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 경도를 높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축의 외형선에서 약간 떨어져서 1점 쇠선을 그려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0mm의 폭에 대해서는 심탄 처리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심탄이라는 것은 이 쇠 표면에 열을 가해서 탄소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은 매우 단단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주파 열처리, 아까는 침탄법이고 이것은 고주파 열처리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주파 열처리라는 것은 이 쇠 표면에다 전류를 흘려서 열을 가해 가지고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주파 열처리를 한 사례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처럼 흰색 부분은 연성의 성질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검은색 부분은 열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열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표면 강도 값이 달라지고 재질의 성질을 바꿔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널링 가공에 대한 것입니다. 널링 가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손잡이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빗줄형 널링 가공을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빗줄형은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적습니다. 바른줄형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약간의 슬립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경이 크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널링 가공에 대해서 이렇게 도면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도면은 손잡이와 축이 그려진 도면입니다. 전체적인 닫음질 기호는 W로 되어 있죠. 이것은 거친 가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축은 정면도 하나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원주 흔들림 공차, 원통도 공차, 널링 가공에 대한 기호, 치수 공차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손잡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시된 M0.3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0.3에는 모듈 0.3이라고 하는 건데요. 피치, 라운드, 깊이가 지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KSB 0901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널링을 지시할 때는 M0.3, 여기에는 피치, 라운드, 깊이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철망을 만들 때 그 철망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열십자 모양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그려주고 또는 사선을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철망이나 무늬강판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평가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형의 생략과 특별도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개 면의 교차 부분에 둥글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수상도 선상에 둥글기 부분을 표시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때에는 교차 부분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교차선이 만나는 위치에 가는 실선이 아니라 붉은 실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도형에 생략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전개도 표시, 간명한 표시, 가상선도의 도시법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도시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수 기입의 기본 사항과 치수 기입 방법의 일반 형식, 치수의 배치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